우리나라 사람들에서 사실 제일 흔한 건 켈로이드하고 켈로이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료와 더불어 치료를 하는 것을 표준 치료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성형외과 박태환입니다. 예정된 수술을 받는 환자분들도 있고요. 예상치 못하게 외상을 당해서 피부 열상이나 피부 결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피부 결손이 생기는 경우에 상처 치료 과정은 크게 염증기, 증식기, 성숙기 단계가 있습니다. 이 성숙기 단계를 마친 부산물이 흉터입니다. 크게 안정된 흉터, 성숙된 흉터, 그리고 비성숙 흉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숙된 흉터는 표면이 판평하고 부드럽고 주변의 조직과 잘 융화될 수 있는 색감을 가지고 있는 흉터를 성숙 흉터라고 하고요. 홍조기를 끼거나 튀어나와 있거나 통증이나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흉터를 비성숙 흉터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비성숙 흉터는 크게 몇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요. 비유성 반응과 켈로이드가 이 비성숙 흉터 안에 속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크게 염증기와 증식기와 성숙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런 중간 단계인 증식기는 상처가 생기고 2-3주 안에 생기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정상보다 좀 길어진 경우에 흉터가 좀 더 증식하게 되고 따라서 켈로이드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켈로이드는 많은 과학자나 의사들이 지금도 현재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 몸에 있는 피지가 기원이 됐다는 설명도 있고요. 장력이 원인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다른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생겼다는 이야기 등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요, 켈로이드와 비유성 반응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비유성 반응은 원래 상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튀어나온 흉터를 말하고요. 반면에 켈로이드는 기존에 원래 났던 상처 범위를 넘어서는 비유성 반응을 켈로이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처가 저절로 나을 수 있다면 비유성 반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흉터가 저절로 낫지 않고 계속 그대로 유지되거나 악화된다면 켈로이드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병리학적으로는 에오시노필릭한 콜라겐 다발이 조금 더 두꺼운 게 많이 존재하고 있으면 이런 경우는 켈로이드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비유성 반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상처가 생겼고 비유성 반응이 되었는데 그게 저절로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아 있어서 나를 고통받게 한다면 이는 켈로이드에 준해서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은 비유성 반응과 켈로이드를 크게 구분하는 것은 우리 임상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년에 남성이나 여성분들이 목이나 눈꺼풀, 특히 얼굴 쪽, 사타구니나 겨드랑이 쪽에 좁쌀 정도의 크기의 양성종양으로 내원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정상 노화 과정에 생기는 탄력성이 좀 떨어져서 생기는 양성종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서 사실 제일 흔한 건 사실 귀 켈로이드하고 가슴 켈로이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는 보통 피어싱을 흔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염증 반응으로 많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가슴 켈로이드는 가슴 여드름, 그리고 피지 낭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귀하고 가슴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BCG 주사 맞고 난 후에 좌측 어깨에 켈로이드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이 흔하게 시행되면서 배꼽 주위에 켈로이드가 생기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좌측 어깨에 생기는 BCG 흉터가 켈로이드의 체질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BCG 주사 염증 반응이 남들보다 좀 컸던 경우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체질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신체 세부 이상의 켈로이드가 생긴 환자들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소인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치료를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수술이나 치료를 통해서 또 다른 켈로이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상 고려해서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수술적으로 절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이고요. 액화질소를 이용한 냉동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피어싱 후에 생긴 게 이렇게 전형적으로 귓박에 있는 켈로이드, 이런 경우는 액화 치료를
이제 하고 있고요. 되게 완치가 잘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치료를 하더라도 부가적인 치료를 반드시 병행해야만 재발률을 유의하게 낮출 수 있고, 냉동 치료로 치료를 마무리하시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재발하기 마련입니다. 그와 더불어 방사선 치료, 최근에 가장 대두되고 있는 수술 후 부가 치료 방법으로서 효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치료도 있을 수 있고요. 레이저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프락셀이라고 하는 흉터 치료하는 레이저와 색소 레이저 등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저 치료는 이 켈로이드 덩어리를 제거할 수도 없고, 안쪽에 있는 콜라겐 덩어리를 변화시키는 역할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단순히 홍조빛을 줄이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사 치료를 들 수 있는데요. 수술을 거부하거나 혹은 수술하기 어려운 경우에 쓰는 가장 흔한 치료 방법이고, 스테로이드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항암제도 쓰이기도 하는데요. 항암제로는 5-FU나 블레오마이신, 그리고 인터페론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암제는 사실 조직에 국소적인 괴사를 유발시켜서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권유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도 압박치료, 요즘엔 자석을 이용해서 귀켈로이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실리콘 겔 시트와 같은 그런 제품을 이용해서 켈로이드를 좀 개선시키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 스테로이드 크림이라든지 요즘에는 양파 추출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크림도 나와 있어서요. 그런 물질들을 이용해서 개선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켈로이드를 수술 단독으로 치료할 경우에는 문헌상 80에서 100% 정도 다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켈로이드를 이루고 있는 섬유모 세포를 현미경으로 많이 관찰을 했는데요. 이 세포가 우리 암을 이루고 있는 세포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생존 기관도 유사하고요. 활동하는 모양과 형태도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가 암을 치료할 때 보통 수술적으로 절제하지만 이에 끝나지 않고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 혹은 무슨 면역 치료, 호르몬 치료를 병합해서 치료를 하는 것처럼 이 켈로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 단독으로 치료하게 되면 재발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방사선 치료나 다른 부가적인 치료를 꼭 동반해서 치료해 주시는 게 재발률을 낮출 수 있는 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 치료와 더불어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을 표준 치료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가슴 켈로이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요. 2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완전 절제를 한 경우에 당일날 저설량 방사선 치료를 동반을 했고요. 1년 지난 시점에서 추적 관찰을 했는데 재발률이 한 10% 정도로 관찰되고 있어서 매우 안전한 방법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켈로이드에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는 가슴 전체에 좁쌀무늬 모양의 켈로이드가 수백 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드러내고 다시 덮어줄 조직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덮어주는 부위에 또 다른 켈로이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15cm 이상의 큰 범위 내에 좁쌀 모양의 켈로이드가 다발성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는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먼저 전문의에게 오셔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치료 없이 지내시다가 갑자기 연고를 바르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 방법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귀켈로이드 환자가 왔다고 치면요, 완치가 되었다고 판정을 했을 때 다시 그 부위 뚫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세요. 깨끗한 환경에서 귀를 뚫으실 수 있으면 전 다시 뚫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귀켈로이드는 보통 피어싱 후에 생기는 염증반으로 생기기 때문에 소독을 적절하게 하고 그다음 무균화된 환경에서 귀를 뚫는다면 꼭 반드시 생기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피어싱은 다시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고요. 단지 타투의 경우는 신체에 3부위 이상 켈로이드가 있는 경우는 유전적인 소인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경우 타투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표피나 진피에 상처를 내서 문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켈로이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유전적인 소인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환자분들은 타투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쌍꺼풀 수술을 해도 되냐고 많이 물어봅니다. 사실 상안검, 하안검은 우리 몸의 장력이 가장 낮은 부위로 알려져 있고요. 켈로이드는 발생한 것이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쌍꺼풀 수술은 그냥 진행하셔도 무리 없습니다. 켈로이드가 저도 많은 환자를 보고 있지만 좀 어려운 질환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켈로이드 환자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저도 10분 공감하고 있고요. 더 좋은 치료를 개발하고 환자분들이 조금 더 치료하는 과정이 쉽고 편리하고 고통받지 않을 수 있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